안녕하세요. 명화로 배우는 여성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상강 1편에서는 한국 근대미술사 속의 여성과 미술을 살펴보고요. 상강 2편에서는 나혜석의 상과 예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근대미술사 속의 여성과 미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 근대미술의 시원에 대해서 크게 자생론과 외부적 충격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미술은 일반적으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조선 후기 영종도 시대를 변화의 시점으로 보고 있고, 외부적 자극에 따라서는 1879년 대한제국 선포에 따라 문호의 점진적 개방을 개화의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미술에 대한 기술자들은 우리나라 근대미술이 개화기부터 출발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 배경이 18세기 이후에 일련의 근대적 자각의 현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서양화라든가 미술에 있어서 여성 미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를 전후로 해서 여성 미술가들이 대두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를 기점으로 여성 미술은 본격적으로 활동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여성의 문맹률이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10%도 안 되는 사람 속에서 특히나 미술을 전공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겠죠. 구한말 신분제도가 붕괴됐고, 여성의 의식이 성장했고, 여성 교육의 인식의 변화, 서구 문물이 유입됐고, 일본이나 구미 지역에서 유학한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여성 미술은 근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1920년대를 전후해서 국내의 여성 미술 교육기관을 통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주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여성 미술 교육기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유교적 전통과 민족주의, 서구의 모더니즘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전문적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활동, 작품에서 여성의 현실을 인식하고 자아를 탐구했다는 측면에서 페미니즘적 의미를 여성 미술은 안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전반적인 우리나라 한번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부터 지금 말하는 근대 미술의 전반적인 형태들을 띠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는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총독부에서 신사상을 강조하면서요, 미술은 정신적인 미를 추구하는 회화나 조각 같은 건 순정미술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인 기회를 중심으로 한 건 건축이나 공예를 중심으로 준미술이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시 회화 안에서도 서양화, 동양화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화 같은 경우는 고이동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이 고이동이 나중에 동양화로 전향을 합니다. 1920년대 미술은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제가 식민지 정책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총독부에서는 진선미의 배양에 의한 민족 개인의 인격 교양 향상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관변에 의해서 확산시키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변 형태의 미술 형태가 조선미술 전람회라고, 조선미전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선전이라고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1920년대를 거치면서 모든 화가, 미술가라는 전문 화가의 이름은 다 이 조선미술 전람회를 통해서 대두를 합니다. 1930년대부터는 경성을 중심으로 신세대 유학파들이 주도하는 모더니즘과 그들이 창조해내는 신흥미술이 발달합니다. 이때부터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일본은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대동아 사상을 더욱 확대했으며, 이 시기에 서구 모더니즘과 추상미술이 저희 나라도 193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해요. 1940년대부터는 동양적 모더니즘과 시국미술이 전개가 되고,
해방과 함께 새로운 민족 미술이 재건되면서 당면과제로 인식했지만 그 방향성과 방법론에 있어서 자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좀 첨예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좌익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좀 진보적 성향을 띄었던 미술가들은 대부분 이 자익운동,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월북을 많이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 미술의 흐름이 이 우익 쪽에 남아있던 작가들 중심으로 기록됐다라는 좀 문제가 안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그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작가를 먼저 몇 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같은 경우는 너무도 유명하지요. 이중섭은 우리나라 대표 작가이기도 하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면 이중섭 미술관이 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에 입학하고 서양화가인 임용련에게 미술교육을 받아서 미술계에 입문을 합니다. 이 임용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백남순의 남편이고, 그 당시에 에일대학교를 나왔을 정도로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들을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또 민족주의적 성향을 띄었던 사람들은 이 오산학교의 교사로서 활동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1936년에 일본 데이코쿠 미술학교, 현재 무사시노 미술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1937년에 자유롭고 혁신적인 분위기와 학풍을 중요시하는 도쿄 분과학원, 여기로 옮겨서 졸업을 합니다. 이 도쿄 분과학원에서 자신의 부인 마사코를 만나게 되지요. 1941년 일본 도쿄에서 조선인 화가인 이케데, 이 이케데 같은 경우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에서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월북했기 때문에 이케데의 작품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나라에 소개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쥐난, 최재덕 등과 함께 조선 신미술가협회를 결성을 합니다. 1943년에는 자유미술가협회 특별상 태양상을 수상을 하는데, 이 자유미술가협회는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미술 관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런 태양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중섭의 그림은 그 당시에 일본이 미술의 양식이 서구 아카데미즘적인 양식과 인상주의적 경향이 결합되어 있었고요. 또 야수파, 표현주의 이런 것들이 서구적 그 어떤, 특히나 서양화 같은 경우는 서구적 양식이 굉장히 믹스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표현법들이 한 화면에 등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섭이 선택한 이 이중섭 하면 소그림, 우리가 굉장히 딱 떠오릅니다. 이중섭은 이 소 그림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 당시에 소는 조선인의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일본에서 유학하던 한국인 유학생들 이름도 배구해라고 지었습니다. 이중섭의 이런 그림의 특징들을 보면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파워풀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성입니다. 이인성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때 총기 사고로 일찍 사망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 아마 미술계를 다르게 이끌 수도 있었던 화가였을 겁니다. 그의 사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또한 그는 관전을 통해서 대두를 됐던 전형적인 관전 화가입니다. 이화여대에서 강사 활동도 했었고요. 그는 1912년 대구 출생으로 대구에 있는 소동진이라는 사람한테 그림을 배웁니다. 벌써 17세부터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했고요. 1930년 일본 다이헤이오 미술학교에 입학을 해서 조선미전 최고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 조선미전 최고상에 이제 받는 나이로도 최연소지만 그의 그림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1950년대 6.25 전쟁 중 총기 사고로 39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찍 요절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좀 더 우리 그 근대 미술을 더 화려하게 만들었을 작가가 아마 이인성일 겁니다. 이인성의 작품은 인상주의라고 향토색이 이제 결합된 그림 형태인데, 특히나 이제 이인성 하면 향토성, 향토색. 그래서 우리 오지오 하백의 향토색하고 비교돼서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토색이란 무엇인가? 오랜 역사 이어져 온 것들, 민족 특성, 관습, 긴 세월 이런 것들이 전통이라면 이 전통을 가지고 이어가면서 가족 대도라든가 한 집단의 삶, 민속, 무속, 토속적 정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향토색입니다. 특히나 우리 호남 지역 향토색을 대표하는 오지어 선생님 그림과 대구를 대표하는 이인성 선생님의 그림을 통해서 지역 향토색에 대한 비교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고갱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서양미술사 시간을 혹시 들었던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 고갱의 이 그림이 타히티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리아를 상징하고 있는 타히티 말로 이하 오라나 마리아, 아베 마리아를 총칭하고 있고요. 타히티 말로 성모 마리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타히티 여인, 그 다음에 예수를 상징하는 이 어린애, 고갱은 이 타히티 섬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인성 같은 경우는 가을 어느 날, 이 작품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최고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 가을 어느 날 같은 경우는 시대가 1934년에 이제 그려졌던 작품이에요.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식민시대의 그림이고요. 이때 이인성이 그렸던 여기 있는 두 여인은 실제 인물이 또 모델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자기 여동생이고 한 명은 또 그 당시 그 마을에 살았던 처녀의 모습인데, 이렇게 우리 민족의 몸의 비례로 여인상을 그렸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서정적 풍경, 그렇기 때문에 이인성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식민지 시대에 이런 또 오리엔탈리즘에 접목된 여인상을 그렸다는 부분하고, 아니다 조선인의 한 대지를 그렸던 대모신의 이미지가 이 안에 남아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에는 다양한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림의 해석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근대 미술은 우리 민족의 가장 질곡진 시대를 거쳐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연도에 이 작가가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은 좀 더 조심스러운 해석들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인성 같은 경우는 순수 조형의식에 대한 탐구하는 좀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자연, 남성은 문명, 약간 이런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그림들을 하고 했던 그림들이 몇 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시대의 향토성을 논할 때는 긍정과 부정 두 요소를 다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작품을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조금 더 후세대 백남준 같은 경우는 1932년생입니다. 그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의 부모가 친일적 행동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집에 가정교사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이 그의 가정교사도 했었고요. 다양한 방면에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에서 56년 한국전쟁으로 이제 피해서 일본 도쿄에 정착을 합니다. 그가 처음에 들어갔던 대학은 도쿄대학 문학부 미술사학과를 들어가서 이론 공부를 하고요. 또 음악을 또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1958년부터는 독일로 유학 가서 그 유명한 존 케이지를 만납니다. 이 존 케이지를 만나면서 플럭서스 운동이라는 세계적인 운동에 함께했던 창립 멤버이고요. 그가 1963년 독일 부퍼탈의 파르나스 화락에서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
이 1963년에 이 전시를 통해서 최초로 이런 미디어아트전을 시작을 했던 미디어아트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대미술은 사실 남성 화가의 전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성 화가의 중심이었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질곡진 우리 근대 시기를 거쳐오는 동안 나혜석은 그 시대의 최초의 여성 서양화이기도 하고 여성 문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 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 언론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여성 서양화가 근대미술의 선구자인 고이동, 김간호, 김찬영 등과 같이 이들은 다 일본을 통해서 근대미술 서양화를 접목했던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고이동도 불과 한 몇 년 있다가 바로 동양화로 전향하면서 서양화로는 잘 표현이 안 된다며 자신의 창작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써 놓습니다. 그런 고이동의 입장에 따라서 오히려 동양화가 훨씬 더 정서적 면으로 동양인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유화라는 게 상당히 다루기 힘든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나혜석의 그림의 어떤 작품의 퀄리티 문제도 이 유화에 다루기 힘든 부분들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혜석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녀의 기사들, 신문에 남아있던 그녀에 대한 기사, 그녀에 대한 그녀가 써놓은 글들을 통해서 그녀의 이제 삶들을 짚어봤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봉건사회, 해방, 한국전쟁, 가부장적 사회, 이런 사회를 거치면서 모든 거에 최초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나혜석입니다. 1933년 그녀의 자화상을 보겠습니다. 내 얼굴과 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남자들의 세상에 대해서 환멸하고 있었다. 가난과 고립과 절망이 엄습했다. 이때 나혜석은 이제 이혼한 후로 탕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회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녀는 신문에 여자도 사람이다. 외도, 그녀는 이제 바람을 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청구를 받았었는데요. 외도는 진보된 여성이 마땅한 감정일 뿐이다. 일종의 취향이다. 이런 내용들을 필력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나혜석의 행동은 지금 봐도 대단히 진보적인 행동이고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이제 두 번째 서양화가는 백남순인데 나혜석에 이어서 바로 1904년 출생입니다. 이 백남순 같은 경우는 일본 유학을 거쳐서 파리로 또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우리 그 임용련을 만나서 결혼하고 두 사람은 한국 최초로 부부 양화 전시를 가졌는데 백남순의 남편이 6.25 전쟁에 북한에 의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녀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민을 갔고요. 이민간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화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굉장히 카톨릭 신자이고, 그래서 그림의 내용들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937년이지만 우리나라 병풍이라든가 우리나라 산수 풍경 이런 거에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내연입니다. 박내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양화가 있고 그의 남편 김기창을 통해서 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김기창의 작품 세계에는 이 박내연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1944년 일본 도쿄 여자미술학교의 일본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박내연의 작품에는 일본화 전통이 조금 묻어나 있습니다. 1940년부터 선전을 통해서 출품을 하였고요. 최고상인 총독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한국 근대 시기에 어머니상을 등장을 시키는데요. 박내연이 대단하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일반적인 그림에 눈에 보이는 그림이 아닌 자신만의 여신상을 만들어냅니다. 여성상을 만들어내고
조형적인 특성인 다산, 풍요의 의미로 태초의 모성신앙을 부각시키는데 어떤 조형적인 순수 조형의식으로 돌아가서 우리 피카소가 탐구하듯이 박래현도 자신의 조형적인 실험들을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고 했고 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추상미술에까지 그림의 영역을 펼칩니다. 그녀의 전통화 기법은 현대적인 조형어법으로 파악해 독자적인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남편 김기창에게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요. 자, 이게 박래현의 작품입니다. 그녀가 유학했을 때 이 단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총독상을 받았는데요. 일본 하숙집 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경대하고 기모노를 입은 검정색 소녀, 이렇게 정말 심플하게 딱 놓았지만 이 안에서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조형적인 요소, 색채 대비 굉장히 세련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이런 노점 작품을 통해서 박래현은 새로운 조형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대통령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인물의 형태가 기존에는 사실 묘사였다면은 이제 조형적인 형태, 피카소가 순수 조형의식으로 들어갔듯이 박래현도 자신의 작품을 이러한 순수한 형태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청경자입니다. 정말 청경자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한 챕터 만들어서 청경자의 예술세계를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특히나 호남미술에서 청경자의 예술세계는 더할 나위 없이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청경자 같은 경우는 일본 도쿄에서 도쿄여자 전문학교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자전적인 주제, 그 다음에 화려한 채색 기법, 독자적인 양식, 전통적인 한국화를 벗어난 새로운 개척. 그녀는 홍익대학교 교수로 이제 퇴임을 했고요. 대표적인 게 그녀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1991년도에 미인도 위작 사건 때문에 이제 세상의 논란 속에서 사로잡혔습니다. 1991년 미인도 위작 사건에 이제 휘말렸을 때 그림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미인도 작품인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까지도 결부되어서 청경자는 이 그림은 나의 그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미술 감정사들은 이건 청경자의 화풍이 맞고 청경자의 그림이 맞다. 근데 작가가 아니라는데 주변에서 미술계에선 다 이게 또 청경자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청경자의 그림 작품값은 굉장히 뛰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작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족들은 청경자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존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이 그림이 얼마나 어색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청경자의 장미와 여인 그림을 살짝 바꾼 누군가가 모방을 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경자 하면 뭐니뭐니 해도 뱀과 여인입니다. 청경자는 일찍부터 채색화에 몰두를 했고요. 환상적인 색채와 대중적인 내용으로 독특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 나혜석이 자전적인 소재를 가지고 문학작품을 했다면 그런 어떤 문학적인 내용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성을 나타낸 게 바로 청경자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청경자의 그림, 청경자도 문인으로서 소설가로서도 어느 정도 수필가 소설가로서도 역량이 뛰어났고 이러한 청경자의 대표적인 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최초로 뱀을 그렸던 건 1951년 전쟁 후에 피난을 갔던 지역에서 자신이 생태라는 5마리 뱀이 서로 엉켜있는 생태라는 그림을 통해서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녀가 왜 뱀을 그렸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자가 뱀을 그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인터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여러 차례 뱀을 통해서 나는 나의 고통을 얘기하고 싶었다. 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에덴 동산의 이브가 뱀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면서 인류에게 고통과 고난을 안겨줬다라는 성경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뱀의 모습, 그녀의 허공에 그 떠있는 듯한 눈동자, 입술 채색, 이런 것들이 색을 통일하면서 뭔가 이 여인과 뱀과 텅 빈 눈동자, 이런 것들이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화상에는 꽃 동공이 열린 눈, 광기와 환상적인 느낌을 통해서 여성에게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저항 의지를 담고 있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작품은 화가의 시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화가의 시선은 외부 요소들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가는 성별에 따라 사회 문화적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시선을 만들어내는데, 여성이 미술 작품의 창조적 주체인 경우 남성과 다른 여성성이 반영되는데, 시몬느 드 보부아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 제2의 성에서 작가가 무언가를 쓰려고 할 때 여성, 특히나 여성 작가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자각과 함께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이라는 성인식이 작가의 창작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성 전책성과 관련돼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부각시키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탐색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대 미술사 속의 여성 화가들의 작품을 살펴보았고요. 이 편에서는 그 대표적인 나혜석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강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